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인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형,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그건 그거고. 형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는 거는 뭐 그닥 관심은 없고. 인사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야? 준비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12,000명이 투표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주셨는데 압도적으로 50%. 2023년 1월에 부동산 규제가 확 풀린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요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을까, 주제로. 기사를 한번 보면 요즘 헤드라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 네. 그 부동산 규제 내년에 잇따라 해제하겠다.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동산 규제 해제할 거야. 이런 얘기 자꾸 하세요, 요새. 그러다가 갑자기 뉴스가 이런 게 나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모두 풀린다. 규제지역 대출 금지도 완화된다. 뭔가 지금 규제의 대못을 뽑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써있어요. 2023 경제정책 방향. 뭐가 나왔나 보다. 방향이 나왔나 봐. 그리고 발표가 됐죠. 이게 사실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 해서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 중에 부동산 내용도 있는 거고요. 네. 뭔가 또 발표했었구만. 형, 당연히 준비했지? 이제 뭐 약간 빚쟁이 느낌이야. 사람들이 나한테. 내놔! 내놔! 빨리 막. 그래서 제가 당연히 준비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경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관계부처 합동, 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몽땅 전부 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들이 합동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12월 21일 날. 요거는 그 원문의 표지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정부 정말 공무원분들이 일 열심히 잘하십니다. 요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브로셔를 또 이렇게 예쁘게 제작을 해서 컬러 많이 썼네요. 요거를 같이 발표를 하셨고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2023년 새해 변경이 예고된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을 총정리하는 시간. 이런 거 누가 하나요? 그냥 살짝 살짝 하죠. 왜냐면 다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뎁스가 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채널 고정. 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새해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거를 알아보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훑어볼까요?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자료를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드려야 되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머릿속에 착 들어가지? 싶어서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모든 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구나.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기본 방향은 자유, 혁신, 공정, 연대 이런 가치를 중점 사항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네 가지 테마를 집중 공략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한 해 우리 생각에 굉장히 임팩트를 세게 줬던 건 단연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번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당연히 뒤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해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여기 물가 안정이 또 첫 번째로 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라는 거죠. 고용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중심. 자, 이게 약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공주도, 맞아요.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들을 펴나갔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는 그거를 이제 어시스트하는, 보조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더 암울한 게 아니라 활기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인구 얘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를 냈고, 페이지 수가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그냥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구성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네 가지 키워드는 거시, 민생, 민간, 미래입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 안의 내용은 저희 고수초대에서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잖아요. 뭐 민생 경제와 물가와 관련된 부분, 뭐 민간 투자, 또 저희 미래학자분들도 오시니까 그분들께 이 내용을 잘 저희 작가님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대신 여쭤봐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네 번째. 일단 크게 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연착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착륙이라는 단어도 요즘 심심치 않게 씁니다. 이 연착륙과 경착륙은 뭐냐면, 착륙은 착륙이에요. 이렇게 랜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연착륙은 뭐냐면 그 연두부 부드러운 천천히. 소프트 랜딩,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내려오는 거고요. 경착륙은 뭐냐면 우당탕탕 내려오는 겁니다. 경망스럽게. 딱딱하게. 미치겠네, 아니, 진짜. 경착륙이라고 하니까 아까 연착륙은 순두부 얘기해서 확 이해가 되네. 예, 그렇지만 아니야. 그 경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딱딱하게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착륙에 가깝죠. 갑자기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오늘의 테마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첫 번째는 다주택자입니다. 요런 뜻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원문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복잡하죠?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하나씩 볼게요. 제가 컬러를 할 겁니다. 자,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 정부의 방향성이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보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시는 관점보다는 이거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열을 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보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지 고민해보자. 이 스탠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니까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이 취득세는 뭐냐면 집을 사실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을 살 때부터는 8%를 냅니다. 취득세. 예를 들면 3억이면 38에 24. 이제 거기에 또 0.4% 등록세가 또 붙죠. 근데 어쨌든 대충 2,400을 세금을 냈는데 냈어요. 그리고 4주택 이상이랑 법인은 그냥 바로 12%. 그럼 3억짜리를 사면 3,600. 3억짜리를 사면 3,600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집값의 12%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득을 하고 싶을까요? 부담되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안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징벌적이라고 보고 다주택자 시장 참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하려면 거래를 조금 터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를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급락을 막고 싶은 거예요. 정부의 속내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냐면 3주택은 4%, 4주택 이상은 6%. 이렇게 이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취득세를 완화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지금 이번에 한번 사볼까 했는데 이전보다 부담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내가 한번 사볼까 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뭐냐면 양도세는 파는 세금, 팔아서 차익이 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는 게 양도세인데 그걸 중과를 했단 말이에요. 중과는 뭐냐면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는 뭐 주택이 2주택이면 그걸 팔았을 때 양도세 기본적으로 과세되는 거에 플러스 10%포인트를 뭐 과세한다.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더 강화해서 20%포인트를 뭐 과세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3주택 이상은 30%까지 과세를 했었고, 현 정부가 들어서는 즈음해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유예했었어요. 23년 5월 달에. 그렇죠. 22년 5월 달에. 왜냐면 그때 당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집값이 자꾸 오른다. 다주택자들이 근데 물건을 왜 안 내놓냐면 양도세를 너무 많이 물리니까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를 1년 동안 유예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22년 5월 달에 1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9개월, 8개월, 7개월, 8개월이 된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시장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23년 5월까지 유예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왜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여기 나오는 말이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서 인정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렵게 말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받으려면 빨리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놨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매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빨리 팔려고 더 많이 내놔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완전히 꺾였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부동산 시장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프트 랜딩하게 하려면 다주택자가 급하게 파는 거를 좀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1년 동안 더 해줄 테니까 당장 급하게 팔려고 물건 좀 막 빨리빨리 내놓지 마. 저는 이런 속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을 했죠. 그리고 또 분양권이랑 주택 입주권도 있는데 이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을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팔면 70% 세금. 그러니까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넘으면 60% 세금. 근데 이거를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이제 세금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주택이랑 입주권 같은 경우에 입주권은 이제 그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 분양 전에 그 집이 이제 다 헐기 전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똑같이 70%, 60%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다가 똑같이 1년 미만 45% 폐지.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분양권을 사서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지금 22년 12월이니까 21년 12월 정도에 샀다는 거잖아요. 네. 올해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중에 양도세 낼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가격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색내기네. 그냥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해주겠다는 거고요.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우리가 완화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1년 이상은 폐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 폐지라는 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건지. 저게 그 분양권 같은 게, 저 분양권이라는 게 뭐냐면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죠? 입주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권을 샀어요. 그 다음에 입주 때 입주잔금 치르면 그게 분양권이에요, 집이에요? 집이 되죠. 집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1년이 넘어서 입주 전까지에 발생하는 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그 집값으로부터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게 보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저렇게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20년 이후로 이전 정부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이제 규제를 했었다. 그게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시장 참여하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낼 만한 분양권이 거의 없어요. 1년이 안 된 거는. 예,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원래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나왔냐 안 나왔냐 전혀 나오지 맞아요.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규제 지역 대표적인 게 서울이니까 내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뭐 경기도에도 집이 있고 저기 지방에도 집이 있어 3개 3주택자인데 서울에 있는 집에서는 담보대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30%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요거를 하면서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다주택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거래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연결 산업이 마비가 돼요. 일단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 이미 폐업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업체들. 맞아요. 이사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원래 이사가 잘 될 때는 그런 오피스나 상가 이사 같은 거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일반 이사업체들은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가정 이사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다 합니다. 일감이 없으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인테리어도 지금 맞아요. 거의 고사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연결 산업이 마비가 되고 경기 안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큰 스케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해도 수출이 잘 되면 괜찮다 이겁니다. 네, 삼성이 막 나가서 반도체 엄청 팔고 막 현대중공업에서 배 팔고 현대차에서 막 차 엄청 팔면 괜찮다. 근데 지금 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글로벌리 공통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좋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거기다 지금 중국 봉쇄해가지고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도 안 좋죠. 미국도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기가. 그러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역 적자 뉴스 보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수라도 못 잡으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시거든요. 야, 집값 떨어져야지 막. 근데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안 해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안 합니다. 그런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수출이 안 되고 적자가 나. 이 상태에서 내수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봤을 때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수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참가를 못하게 다 막아놨으니까. 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다주택자를 끌어들인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였습니다. LTV를 80%까지 해줬거든요. 그거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거 했는데 시장에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다주택자 거래 확대를 유도하겠다 요겁니다. 자, 첫 번째 다주택자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4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이 나옵니다. 자, 복잡하죠? 따라만 오세요 그냥. 자,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규제 지역에 대한 LTV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해제하겠습니다. 연초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어디죠?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4마리용. 사룡, 경기 사룡. 예, 뭐 오룡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남시에 그 분당구하고 수정구인가? 중원구인가? 네네. 갑자기 헷갈리네. 수정구. 네, 수정구. 그 2개 하고요. 하남, 광명, 과천. 요렇게. 경기 오룡하고 서울 여기만 지금 규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초에 추가 해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규제 해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하게 하면 경기도만 할 거고요. 아니면 강북 일부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라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에 일부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보세요.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건 좀 여러분들한테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네. 자, 실거주와 관련된 규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분양받은 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 거주 의무가 뭐냐면, 공공택지냐, 뭐 일반 택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시세가 100이면 분양을 뭐 80에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익을 보는 이득 거죠? 보는 거잖아요. 이득 보니까 너 이걸로 투기할 생각하지 말고 너 무조건 들어가 살아. 이겁니다. 그게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이고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의 거주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길면 길수록 분양을 싸게 받으신 분들이 거주 의무가 길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매매를 했을 때 거주 의무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로 집을 딱 규제적에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안 해줬어요. 원래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만 할 거면 비과세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아. 이거였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거주 의무였고요. 전매 제한은 아까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분양가를 뭐 시세 대비 싸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네가 이득을 봤으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득 봤으니까 이거 이득 봤네 홀라당 팔아가지고 나 이거 차 사야지 엿 바꿔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걸 전매라고 하거든요. 전매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에 너무 안 좋다. 시장에 이런 회전이 되게 하는 거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 수준으로 바꾸겠다. 근데 저는 이 문구가 참 이상했어요. 뭐냐면 5년 이전에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 환원이라는 의미가 저는 소급 적용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2017년 8월 2일 이후로 뭐 대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집을 샀어요. 근데 1주택이야. 그 집 하나야. 왜냐면 내 2년 뒤에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어.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 그래서 계속 대구에 살고 있어. 그 집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안 살았죠. 그러면 이전대로라고 하면은 이거 팔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환원시켜준다는 거는 2019년에 이분이 집을 샀다 쳐요? 그럼 환원을 해주면 5년 전 이전 합리적 수준을 환원해준다고 하면 이 집을 팔아도 비과세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거래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환원이라는 말을 정부 자료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23년 초에 별도로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그럼 이런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이 되죠. 왜? 그분 입장에서는 비과세니까 그만큼 싸게 낮춰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 집을 담보로. 왜냐면 내가 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졌어.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뭐 했어.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거를 2억까지밖에 안 해줬어요. 내가 지금 생활이 안정을 하려고 지금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LTV상으로는 뭐 40% 50%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내 집을 내 맘대로 못하는 고통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세를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마련이 안 돼. 그러면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집을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못 빼줘.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일단은 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이것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걸 다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규제지역은 뭐 50%밖에 대출을 안 해줬, 지금은 현재는 예전에 40%밖에 안 해줬었죠. 맞아요. 그거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 비율을 높여드릴게요. 생애 최초 구매자 말고 그냥 일반 무주택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대출은 거의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상향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인하해드리겠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번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재산세 낮춰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하겠다.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뭐냐면
보금자리로는 원래 6억짜리 집까지만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9억짜리 집까지.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DSR을 안 보거든요. DTI를 봐요.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러니까 9억짜리 집에 대해서 대출 한도도 예전 보금자리론은 3억 6천까지만 됐는데 이건 대출 한도 5억까지 해드리겠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하려면 소득이 네. 뭐 연 7천만 원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고정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게 이제 보금자리론인데 이걸 1년 한시로 일단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실수요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죠. 네,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왔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짠, 이렇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에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실거주 규제 제가 아까 완화한다고 했던 거, LTV 한도를 현재 규제 지역 50%에서 더 상황을 보면서 올려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집을 살 때 재산세 막 이런 게 걱정돼서 안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세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 요거까지가 이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다주택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LTV를 허용하겠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막 무너져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입자를 빼주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돼, 그거를. 근데 이 세입자가 막 나간다고 하면은 이 돈을 다른 임차인을 받아야만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급하니까 막 전세를 내리면서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그 속도를 줄이는데 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LTV를 허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첫 번째 다주택자, 두 번째 실수요자는 매도는 천천히, 더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매수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의 진의는 뭐냐면, 우리는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수준이고 내려가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려가는 건 맞지만 급하게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천천히 소프트하게 가격을 찾아가는 거는 좋지만 이게 급하게 떨어졌을 경우에 시장, 우리나라 경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게 정부의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인데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걸 방지하겠다. 기반이 위축되는 걸 방지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나씩 볼게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합리화. 뭐가 합리화라는 거지?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부의 마음은 이겁니다.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장에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둬야 안정적으로 시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것도 급하게. 그럼 이제 앞으로 분양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자, 건설사, 시공사 이런 데가 막 손해보면서 막 하려고 할까요? 별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현재 시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 3년은 공급이 뭐 충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양이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4년, 5년 뒤에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놀랐던 게 오세훈 시장님이었나? 그 정부 질문을 하다가 이 내용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님이었는지 원희룡 장관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장관 그 두 분이 하락장에서 공급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누적된 공급 부족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침체가 되고 현재 이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급감하게 되면 미래에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재건축을 할 때, 평가할 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는 구조 안정성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뭐 주거 환경이나 설비, 주거 환경 좀 안 좋아도 집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냥 안 해줄 거야. 이겁니다. 이 현행은. 근데 이걸 개선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정성을 30%로 줄이고 지금 살기 불편한 거, 노후도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재건축 진행하는 허들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재건축이 꾸준히 될 수 있게, 시장이 안 좋아도. 두 번째는 안전진단 판정 기준이 있어요. 이 안전진단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30점 이하 그리고 55점 초과 해서 이 가운데 10점 혹은 5점으로 이렇게 밴드가 있고요. 현행은 30점이 넘으면 재건축을 조건부로 해야 돼요. 그리고 55점 초과하면 그냥 살아 이거예요. 30점이 안 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45점이 안 되면 그냥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완화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걸 막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이 밑에 공급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지? 쭉 볼게요. 3기 신도시 속도감 있게 할 겁니다. 3기 신도시 계속 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전 청약 의무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양 물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약간 말장난 같았는데 저는 3기 신도시 공급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경착륙 중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뭘 원한다? 연착륙을 원한다. 근데 이게 3기 신도시는 저 위에 있는 재건축 안전이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가 그 속도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박살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진짜 뜻인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아마 분산시킬 거예요. 이 3기 신도시 할 때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붙죠. 기존에 예고된 물량의 급격한 공급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를 분양 물량 분산으로 막아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정부의 그 맥을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PF 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희가 뭐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PF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행사, 시공사 이런 데가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돈? 왜? 너 저기 땅 보이니? 땅? 저기 보이는데? 뭐 왜? 나 저기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아서 내가 너한테 이자 얼마 쳐서 돈 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봉이 김선달처럼. 그 PF 시장으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화랑이었기 때문에 증권사 이런 데서 돈 넣으면 돈 나오니까 돈을 엄청 밀어넣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어렵지. 지금 돈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미분양 나면 자기들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나라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아지는데 건설회사 망하고 증권회사나 보험사 막 돈 빌려주는 회사 망하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HUG, 허그에서 보증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좀 잠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가깝게는 물량 폭탄이 떨어져서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그리고 멀리는 공급 가뭄으로 인해서 시장에 급등이 나오지 않도록, 즉 장기적으로 시장의 급락과 급등이 아닌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임대 안정. 자, 보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민간 등록 임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자기 주택을 사서 장기 매입 임대로 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5%밖에 증액을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매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거니까 5% 인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세금 혜택을 줄게, 정부가. 대신 10년 동안 팔지 말고 꾸준히 좋은 임차인이 되어줘. 내가 나라에서 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네가 임대업이랑 나랑 같이 하자. 우린 이제부터 파트너야. 악수 한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전 정부에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여러분 임대사업자 하세요.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니네 때문에 집값 오르잖아 하면서 임대 등록 혜택을 다 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아예 되지도 않게끔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복원시키겠다.
아파트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시키는 거를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전용 8호 이하로. 그리고 세제 혜택을 어떻게 주냐?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할 때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에서는 6억이 안 돼야 되고 비수도권에는 3억이 안 돼야 돼요. 그런 집들은 내가 너 그 등록 임대주택 하는 거 허용해 줄게 라는 거고, 혜택은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겁니다. 면적이 작은 거는 85%에서 100%, 면적이 조금 큰 거는 50% 취득세 감면해 줄게 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 내는 거죠. 지방세는 지자체에 내는 거고, 대표적인 국세가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을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은 꽤 괜찮은 거죠.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줄게. 이런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반 다주택자의 그 LTV를 30%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많이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전세가 만약에 잘 안 돼. 임차인이 막 나가는데 돈이 없어. 그럼 대출받아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성 확보. 또 이제 정부가 욕먹기 싫었나 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너도 나도 이거 등록 임대 사업자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갑자기 이걸 풀어주니까. 그거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 신청할 때 등록을 허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2개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등록을. 근데 지금 2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해갖고 낼름 내가 혜택을 해야지 하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할 거면 2개 이상 해라. 즉 업으로 해라 이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해라. 할 거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웃겼던 게, 지금 일반 사람들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각이 어떠냐면요, 이전 정부에서 하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확 얼굴이 바뀌면서 너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야 하면서 세금 폭탄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이거 댓글창 보면 이 뉴스에 대해서 저거 이번에도 속을 것 같아? 맞아요.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계세요. 이런 느낌이었죠. 우리 같이 하자 악수하더니 갑자기 악수로 빼가지고 뺨을 때려봤어. 이렇게 황하다. 우리 한번 같이 나하고 같이 임대 사업자 한번 해볼래? 그래, 고마워. 하다가 점점 손을 꽉 쥐어. 왜 이러세요? 손이 너무 아파요. 야, 너 때문에 집값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아파요. 저 그만할래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빡! 약간 이런 느낌. 와닿는다니까, 이렇게 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좀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등록 임대를 부활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상은 전용 8호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조건은 취득가 6억, 그리고 3억 이하, 대상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 혜택이죠, 죄송합니다. 취득세를 감면, 그리고 LTV 한도도 인센티브, 그리고 기타가, 여러분, 할 거면 세금 피할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2채 이상 사셔서 진짜 진지하게 업으로 하세요. 요게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민간 사적 임대하고 공공 임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 사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에 자기 사회 초년생인데 빌라 전세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다고, 이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거를 만드는데요, 프로세스를.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권 설정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전세금 받으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요. 의도적으로 사기치시는 분들은, 사기치시는 놈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계약서를 쓰는데 이 임차인이 좀 어리숙해, 그냥. 사회 초년생이고 막 잘 몰라 보여. 그러면은 이 전세 계약을 쓴 다음에 전세 계약 쓰기 전에는 안 그러다가 전세 계약서 쓰고 나서 대출을 받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전세 1억 5천짜리 빌라 전세인데, 네. 그 빌라 시세도 막 1억 5천이야. 막 그런 데 많으니까. 많죠. 그럼 1억 5천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을 쫙 받아요. 막 어디 저기 막 3금융 막 이런 데 가갖고 받아.
1억을 대출을 받아.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5천을 받아. 그리고 날로. 잠적. 그거를 몇백 개씩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죠. 이건 작정한 범죄지. 거니까. 이건 임대가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임차인이 자기 이제 전셋집을 구할 때 이 집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집에다 뭘 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임대인이 이 집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나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지금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떼주세요 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뭔가 세금을 안 냈다거나.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세금으로 또 띵가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금을 안 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정보를 확인하게 해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뭐 4억을 안 냈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집을 세를 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야 너 세금 내. 난 몰라 배째. 저 집 가져가.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집을 정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부가 그 집 가져갈 때 어이구 임차인 살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마치시면 그 다음에 올게요 할까요? 아니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신설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가 되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구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기부등본과 그 사람의 체납 정보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부동산 사장님께 이걸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이분 문제 없는 건지. 그죠? 그리고 계약 후에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출을 받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봤는데 깨끗해. 근데 입주 때 잔금을 딱 쏘고 나서 봤더니 대출이 잡혀있어. 그 사이에.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이거 돈을 마지막에 잔금을 하기 전에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 해준 은행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은행이 우선이죠. 그럼 은행이 어이구 임차인분이 세를 살고 계셨네요. 저희가 나중에 집주인하고 따로 얘기해서 돈 받아갈게요 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예, 그래서 이거는 했죠. 11월 21일 날.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요겁니다. 임대시장 문제 손 좀 보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공임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임대 열심히 할게요.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글쎄요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요. 정리하면 임대 안정 부분에서는 5% 증액 제한, 보증가입 의무를 가진, 그러니까 5%씩만 증액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등록 임대 사업자를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짠! 한방에, 여기 한방에 있죠? 아까 4개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 실수요자, 공급, 임대시장. 그죠? 다주택자 완화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완화에는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리고 LTV 완화해 드릴게요. 였고요. 실수요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줄일게요. 실거주 전매 제한 규제, 이거 봐. 5년 전 합리적 수준을 환원한대. 그러니까 이거 소급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거. 물론 안 보셔도 돼요. 나오면 제가 구해줘 월부에서 할 거니까. 구해줘 월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 뭐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죠? 무주택자 LTV 늘려주겠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구조 안정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임대 사업자를 조금 더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형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정할게요. 짠! 이거는 다주택자가 시장 참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겠다. 주택 공급은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 물량 분산시킨다고. 네. 3기 신도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밀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재건축이 막 떨어져요. 근데 이거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요지 핵심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새 아파트에 거기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거는 서울 일부 지역까지 규제해드릴 수 있다. 물론 불확실해요. 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될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끼고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돼서 LTV 7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점점 해제해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가격이 많이 싸지고요. 금리가 만약에 이전처럼 초저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덜 되는 수준으로 내려온다. 물가가 잡히면서. 그러면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건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규제 완화를 속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등록 임대를 이제 유도하는 것은. 그리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등록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매수 수요가 등장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냐? 지금 나온 정도로 될까?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견인데 만약에 여기서 등록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형, 나 지금부터 봤어. 형 많이 힘들어 보이네. 지금 많이, 50분 했다, 50분. 많이 달렸나봐. 얼굴이 빨개졌어. 형 힘든 건 난 모르겠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주택자. 자, 당분간 임대 거주하면서 관망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임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임대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하고 체납금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그리고 계약 후에는, 이런 특약을 넣으시면 돼요.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동주택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 얘기 뭐냐면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그 등기부 등본상 권리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압류로 잡힌다든지 가등기가 잡힌다든지 뭐 아니면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너 그냥 네 귀책으로 이 계약 깨지는 거야. 이 특약을 넣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11월 21일부터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이런 거 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맞아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내 권리는 내가. 아파트는 사실상 전세 사기 치기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빌라가 그런 일이 많아요. 맞아요. 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거 전세 거주하실 때는 매매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전세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매매가 뭐 1억 4천이래 물어봤더니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옆 부동산에 슬쩍 전화해서 여자친구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 줘봐. 뭐해? 옆 부동산에 전화해보게.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1억 5천이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어봐봐. 여보세요? 여기 동네 빌라 여기 새로 지은 거 있잖아요. 신축 빌라 이거 매매 얼마 정도 해요? 매매요? 뭐 1억 5천인데 요즘에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뭐 1억 4천까지 깎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야? 전세 1억 5천인데 매매 1억 4천이라고?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깡통이다. 근데 왜 신축 빌라 그 예쁘게 발라놓은 거 그거 보고 하냐 이거예요. 그럼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아파트는 힘들어요. 빌라가 위험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분들 있어요. 원하는 집이 고점 대비 엄청 떨어졌고 니즈가 강해. 나 이 정도면 나 진짜 내 집 마련 나 한다. 나 드릉드릉 나 지금 한다. 내 집 마련 지금 막 부릉부릉 막 달려간다. 목소리 낮춰달래.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다. 죄송합니다. 힘들어. 이렇게 많아, 요구가. 하여튼, 알았어. 지금부터 들어오질 않나. 자, 하여튼, 강한 니즈가 있고, 내가 영끌하지도 않아도 돼,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뭘 보는 게 좋냐? 대부분, 우리 영상 보시는 젊은 분들 중에 9억 이하의 집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9억 이하 하면 뭐다? 특례보금자리론. 5억까지 대출을 해줘요. 이거 금리가 아직 미정입니다. 이거 내년 1분기부터 할 건데요. 근데 금리가 제 생각에 보수적으로 5%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지금 신용등급 1등급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고정금리입니다. 보금자리로는. 그러니까 계산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서 내가 이제 진짜 드릉드릉 해하고 있어야 돼, 내가. 내가 이거 봐. 이거 옛날에 8억까지 갔던 거 지금 4억, 5억, 막 4억 8천까지 떨어졌어. 나 이거 살 거야. 나 이제 살래. 난 내 집에 살고 싶어. 그럼 특례 보금자리로 딱 쓰면 좋고요. 실입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끼고 매수한 다음에 언젠가 들어갈 집을 새끼고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만 내가 집사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살 거라면 실제로 집을 살 만한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다. 1주택자 똑같아요. 근데 1주택자는 갈아타는 거죠. 네. 근데 갈아타시는 분들도 저 위에 거하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된다. 왜냐면 대출은요, 무주택자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 집을 싸게 팔고 살 집을 더 싸게 산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 잘하지 않지만 오늘은 다주택자가 내용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금 부분에서는요, 취득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전보다 허들이 낮아졌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지금 드릉드릉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 집을 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유예가, 양도세 중과 그 유예가 올해 5월, 내년 5월까지만 돼 있었는데 그걸 1년을 더 늘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건을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임대가 부활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랑 세제 혜택 등을 따졌을 때 이 등록임대 사업자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막 악수하다가 빼서 뺨싸다기 때리면 어떡해요? 뺨싸다기 때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전 거를 소급해가지고 막 괴롭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덜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래도 얼굴이 저기가 있지, 확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제 이전 정가가 있어. 이전 정부에서 욕을 하도 먹고 그걸로 정권까지 바뀌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장기 안정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지금 같은 역전세죠. 근데 5%씩 밖에 증액 제한을 못하는 게 정말 디스어드밴티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장기적으로 5%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급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어차피 그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5%에서 임대료가. 그러니까 이거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가 급하게 올라갈 때는 아쉽겠죠. 임대인들 입장에서. 왜냐면 내 시세대로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같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어때요? 오히려 역전세를 미리미리 예방이 역전세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주택자분들 잘 하시니까.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대응이 수월해졌습니다.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다가 나 이번에 담보대출 일으켜가지고 임차인한테 이거 전세보증금 내드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어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규제 완화가 시작됐지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급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차후에 추가적인 완화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랑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오늘 화끈하게 했고요. 좋습니다. 네. 어지럽네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월급쟁이 부자들 TV 저희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쭉 봤는데 구독자가 2배가 늘었어요. 네. 1년 동안요? 네, 1년 동안. 진짜? 그러면은 우리 처음 올해 초에는 그럼 40만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사랑해주신 40만 분하고 또 새롭게 새해에 저희를 알게 되고 사랑해주신 40만 분 전부 다 합쳐서 85만에 가까운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바나님 자리에 못 하셨지만 저한테 맨날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코크님도 네, 너무너무 또 얼마나 요정입니까? 그죠?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해왔고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